입니다. 국정원 개혁위가 어제 밝힌 바에 따르면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은 최순실의 비리 사실을 알고도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하죠. 추 전 국장과 최순실의 커넥션을 짐작케 하는 대목입니다. 또한 추 전 국장은 이석수 전 청와대 감찰관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감찰하자 오히려 이 전 감찰관의 동향을 우 전 수석에게 직보했다고 합니다. 추 전 국장과 우병우 전 수석의 커넥션을 여기서는 알 수 있습니다. 남은 건 최순실과 우병우의 커넥션. 최순실이 작성한 우병우 전 민정수석 청탁용 인사 파일이라는 제목의 문건이 올해 2월 특검에 의해 발견된 적이 있습니다. 이 문건에서 우리은행장이 거론이 되죠. 그리고 추 전 국장은 이 문건이 작성되기 한 달 전 우리은행장 비리 첩보를 수집해서 이를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직보합니다. 최순실의 관심사가 추 전 국장에 의해 수집되고 이게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직보되고 최순실은 그와 관련한 인사 파일을 우 전 수석에게 보내고 이 정도까지 왔는데 우병우 전 수석과 최순실의 관계를 못 밝혀내면 그건 검찰이 바보거나 아니면 봐주거나 둘 중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다스는 누구 겁니까? 김원준 생각이었습니다. 다스를 미뤄온 지 2개월 정도 됐는데 드디어 이제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해요. 예. 수사가 이제 막 착수된다고 하니까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 가겠습니다. 오프닝에 대해서 좀 할 말이 좀 더 있는 게 어제 저희가 이거 하다가 뭐랄까요 다 못했다 싶어가지고 제가 오프닝으로 했는데 올해 2월에 그런 파일이 나왔어요. 우병우 전 민정수석 청탁용 인사 파일. 네, 관련해서 장시호 씨가 찍어놓은 사진 파일이었습니다. 그렇죠. 장시호 씨가 이제 이모 심부름으로 파일을 배달하다가 그걸 찍어뒀다. 네, 휴대전화로요. 네, 휴대전화로 찍어뒀고 그 파일이 이제 장시호 씨가 운영하던 한국 동계 영재센터인가요? 네, 영재스포츠센터라고 합니다. 그 직원의 하드에 있었다. 그게 이제 2월에 진작에 밝혀졌어요. 진작 2월에. 예. 거기에 이제 이철성 경찰청장, 우리은행장 그리고 KTNG 사장 3인의 인사청탁 내용이 들어있었다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거기에 이제 포스트잇이 우리은행장 후보 추천 중 뭐 이런 게 붙어 있었다고 거고. 이게 벌써 2월에 나온 이야기인데 근데 이제 어제 나온 내용은 뭐냐면 새로 나온 내용이 추 전 국정원 국장이 우리은행장에 대해서 비리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게 언제냐면은 최순실이 지금 방금 언급한 그 문건이 우병우 전 수석에 가기 한 달 전이에요. 이걸 시간 순서대로 정리를 해보면 추 전 국장이 우리은행장 비리를 뜬금없이 캐기 시작한 게 6월이고 그리고 그 다음이 최순실이 이 인사청탁 파일을 민정수석에게 보낸 게 7월이고 그리고 추 전 국장이 그 비리 정보를 우병우에게 직보한 게 8월이에요. 순서대로.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이제 조합해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최순실은 추 전 국장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바꾸고 싶은 사람의 뒤를 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열심히 뒤를 캐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추천 중. 원하는 사람은 민정에 보내서 검증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 해도 되겠냐고. 그리고 뒤를 캔 정보는 우병우 전 수석이 직보를 받아가지고 그걸 합쳐서 자기가 바꾸고 싶은 사람을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통해서 임명을 하게 한다든가 영향력을 행사하게 한다든가 이런 패턴으로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꽂았던 것 같다 하는 정황이 그림이 이제 처음으로 완성되게 나온 거죠. 이 순서대로거든요. 일자도 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이 해설을 해주는 것이 없어서 제가 이렇게 된 것 같다. 국정원은 비리를 캐게 하고 민정에는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검증하게 한 다음에 그리고 국정원이
직보. 우병우 민정수석한테 직보할 일이 아니잖아요. 특별히 이게. 직보하게 한 다음에 결국은 하자가 없으면 그러니까 직보에서 문제가 비리가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민정수석을 민정수석 쪽에서는 그 사람을 떨궈내게 만들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박근혜 대통령을 통해서나 그 압력을 통해서 임명하고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본인이 대통령이었던 거죠. 국정원과 청와대를 모두 이용해서 네. 정보를 갖고 사람을 심고. 그 추 전 국장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직보를 한 이유는 최순실 씨한테는 아무런 그 공권력이 없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는 자기가 그걸 보고를 받아봐야 그걸 가지고 누굴 때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리를 캐게 하는 것은 하게 하되 그 비리의 결과는 민정수석한테 보고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는 원하는 사람을 민정수석한테 보내가지고 검증하게 하고 아주 패턴이 딱 나온 것 같은데 이걸 아직 해설하는 사람이 주시한 내용인데 해설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된 것 같다. 예, 일자가 나오거든요, 지금. 6, 7, 8. 자, 첫 번째 뉴스가 오래 걸렸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요? 네, 전직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의 내부 고백이 있었습니다. 일종의 폭로인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을 조사하지 말라는 지시를 박근혜 청와대에서 받았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인 이현 씨의 발언인데 어제 국정감사장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그때 이제 당시 새누리당 쪽에서 특조위에 있는 사람들은 특별조사위원회가 아니라 특별방해위원회였어요. 완전히 조사를 철저하게 방해하는. 근데 그중에서 이제 부위원장이 7시간 행적 조사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건데 이게 이제 미국이나 일본은 국가 정상 일정을 모두 공개하거든요. 분 단위로도 공개합니다. 네. 그리고 당일 무슨 특별한 게 없잖아요. 무슨 그 비밀 유지해야 되는 일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숨길 게 없으면은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냥 뭐 몇 시에 보고받아서 몇 시에 조치하였다. 이러면 될 일인데 특조위 부위원장한테 수석이 둘이 나와가지고 절대로 안 된다고 펄펄 뛰었다는 거는 막아야 했다는 거죠. 막아야. 네, 그래서 실제로 그때 막는 기자회견들을 했었습니다. 막는 역할들을 철저하게 했었었고요. 예. 실행됐습니다. 이게 뭐라고, 예. 이게 뭐라고 막았겠어요? 숨길 게 있었다는 거죠. 예. 실제, 며칠 전에도 얘기했지만 9시 30분으로 이제 보고받은 걸 10시로 고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때는 사실 10시 15분 이 정도 되면 아점 먹을 시간이에요. 이미 다 일어났어야 되는 시간인데 그때 보고를 받고 45분간이나 무슨 조치를 그럼 이렇게 하세요라는 조치를 하는데 45분이 걸렸다는 거잖아요. 사실 10시 15분에 통화했는지도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네, 그냥 서면 보고입니다. 10시에 네. 국가안보실에서 보고를 받았다라는 내용이고요. 네, 이게 진짜로 무슨 조치가 내려왔는지도 확인이 안 되고 있고요. 저는 9시 반에 보고를 받은 것도 이게 최초인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청와대에서 세월호 관련해서 세월호뿐만이 아니지만 특히나 세월호 관련해서는 뭐 하나 사실인 게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 예. 이 시간 동안 뭘 했는 건지 도대체. 딱 하나 물증 나온 건 12시 즈음에 최원영 복지수석과 통화한 내용 하나 있습니다. 그건 통화 이제 기록이 예, 있거든요. 통화 기록에 나온 네. 거고 나머지는 통화 기록을 제출하니까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통화를 안 한 거로 보여요, 저는. 그렇지 않다면 진작에라도 억울해서라도 냈겠죠. 나온 게 없습니다, 이때까지. 예. 탄핵 국면에서도 계속해서 아무것도 내놓지 않아서 있으면 나왔어요, 벌써. 헌재에서조차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아무것도 제출하지 않았거든요. 달라고요. 예. 그날 연락이 안 된 겁니다, 이거.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까지 많은 사람이 혹은 자신의 탄핵이 걸렸는데도 있으면 다 진작에 내놨죠. 아무것도 못 내놓잖아요. 그래놓고 이제 저녁에 처음 나타난 거죠. 네, 5시 넘어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구명조끼 입고 있는데 그렇게 찾기가 어렵나요? 이게 첫마디 아닙니까? 굉장히 황당한 발언을 한 거죠. 그때까지 상황 파악도 안 되고 연락도 안 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 이럴 수가 있느냐. 그리고 그러지 않고서 7시간을 이렇게까지 막았겠느냐. 그날 하루 종일 뭐 딴 거 한 겁니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진작에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라도 통화 기록이 뭐고 다 내놨겠죠. 예. 나오는 게 없잖아요, 지금. 예, 그래서 그때 7시간 조사하겠다고 했을 때도 세월호 특조위를 향해서 청와대에서는 근처에도 얼씬도 못하게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다라고 합니다.
국가 권력을 총동원해서 대통령의 당일 행적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밝혀지는 게. 그래서 심지어 새누리당에서 임명한 특조위 부위원장조차도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건데요. 드러나서는 안 되는 이유, 대통령에게 흠이 될 만한 사유가 있구나라고 느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그건 뭐 무슨 어려운 추론인가요, 이게? 이렇게까지 막을 일이라고 생각 들지 않는다. 이렇게까지 막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 9시 반이라는 문건도 한번 작성된 다음에 또 한 번 고쳐진 것만 두 번째 문건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는 것이 숫자가 안 맞아요. 숫자가 안 맞다는 얘기는 이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구조 몇 명이라는 숫자가 아직 나오지가 않은 상태였거든요. 근데 거의 최종 숫자하고 비슷한 숫자를 처음 보고받아요. 처음부터. 저는 의구심을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이런 게 드러날까봐 지금 서버를 다 없애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예. 네, 어제 JTBC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에 청와대 서버가 무더기로 폐기됐다라고 합니다. 지난해 12월 달에는 서버 22대가 폐기됐고요. 또 탄핵이 결정된 다음인 지난달 4월 달에도 서버 60대가 폐기가 됐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탄핵 때문에 많이 하는 과정에서 이 관련 정보를 내놓으라고 하는데 내놓지를 못하는 걸 보면 없는 거예요. 통화 기록도 없는 거고 다들 거짓말하는 겁니다. 김관진 당시 안보실장도 뭐 자신과 뭐 통화를 했다느니 어쩌고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안 했다고 봅니다. 저는. 네. 그러니까 못 내놓죠. 네, 우선 기록이 없습니다. 정말. 통화를 했는데 기록이 있으면 동어 반복인데 하여튼 예. 갑자기 승진이 나가지고요. 당시에 세월호 특조위 가지고 얼마나 말들이 많았어요. 예. 이거 그리고 세월호 유가족들이 지금 무리한 거 요구한다고 조중동을 비롯해서 얼마나 난리 쳤습니까 유가족한테. 그때 소위 세금 도둑이라는 프레임으로서 엄청나게 공격을 해댔었습니다. 조중동은 가만히 있나요? 자기들 잘못한 건 고백 안 하나요?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문무일 검찰총장이 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이 전 대통령도 수사 대상이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수집된 증거를 갖고 검찰이 외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수사 대상에 한정이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검찰총장도 법무부 장관도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하겠다는 거죠. 예, 될 것 같아요. 예, 될 것 같고 어제 문무일 총장이 한 말 중에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멘트는 이겁니다. 과거 이뤄진 수사들이 이제 다시 하나둘, 다시 한번 들춰지고 재수사되고 있다. 그러니까 검사가 사건 처리한 이후에도 혹은 퇴직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자기가 한 수사에 대해서, 명예가 손상될 수도 있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제는. 이게 잠시 정권에 충성하면 출세하고 다시 되묻지 않고 그게 반복되어 오다 보니까 정권 시킨 대로만 했잖아요. 근데 이 말이 맞는 말이거든요. 지금 7년, 8년 전에 했던 수사들이 다시 들춰져가지고 그때 누구 봐준 거 아니냐고. 네, 털어줬다라는 비판을 아주 많이 샀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적폐청산 단어가 점점 좀 지겨워지는 단어이긴 합니다. 단어 자체는 좀 바꿔야 되겠어요. 적폐 말살이라든지 뭘로.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번 정부에서 이걸 제대로 해야지 앞으로 어떤 정부도 불법적으로 뭔가 검찰을 통해 가지고 자기 뜻대로 시키고 이렇게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검찰이 안 하게 되는 거죠. 이거 내가 지금 했다가 5년 있다가 10년 있다가 15년 있다가 혹은 퇴직하고 나서라도 계속 쫓아와서 자기 명예를 손상을 입히고 다시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될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철저해야 된다고 봅니다. 철저히. 네, 그러기 위해서는 검찰 조직 스스로 반성과 개혁도 해야 됩니다. 과거에 그런 식으로 제대로 사건 수사 못했으니까 다시 하는 거잖아요. 반성을 해야 되는데, 네. 예, 당연히 스스로 반성하기는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이 과거에 잘못된 수사들 혹은 뭐 정권이 만들었던 수사들 결과 반드시 다시 되짚어서 뭘 또 하냐고 하는 얘기 하지 말고 다시는 못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잠깐 정권에 충성했다가 두고두고 평생을 고생하는구나. 이런 걸 실감해야 그렇게 안 하죠, 이제. 예. 오늘 이렇게 아이템이 진행이 안 되나? 다음 뉴스는 뭡니까? 짧게 할게요. 네, 검찰은
백남기 씨 사건 관련해서요. 700일이 넘은 어제서야 경찰의 물대포가 사망 원인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관련해서 경찰 4명을 불구속 기소했는데요. 하지만 함께 고발됐던 강신명 전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 내렸습니다. 저는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현장에서 지휘감독을 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법리적으로 이제 적용하기 어렵다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지금 700일이 걸렸잖아요. 실제 물대포가 원인이라고 결론 내리는데 그게 700일 걸리는데 전 경찰청장이 역할을 했어요. 당연히 어떻게든 막았겠죠. 이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이 당시 현장 지휘감독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거는 따지고 보면 그럴 수도 있어요. 없었고 도의적인 책임이나 뭐 지휘감독의 책임 묻기 직접적으로 어려울 수는 있는데 그걸 막은 건 이 양반한테 책임을 물어야죠. 그 대목에 대해서 다시 수사가 이루어지거나 혹은 뭐 고발이 다시 이루어지거나 할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지금은 이제 지휘감독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고 보면. 네, 예. 하지만 당시 최고 지휘부이긴 했습니다. 강신명 전 청장 같은 경우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최고 지휘부로서 책임을 지고 사퇴한다. 뭐 이런 책임을 보통 묻긴 하는데 그게 아니라 법적인 책임을 물을 때 어떻게 700일이나 걸렸느냐. 예. 이 책임은 저는 전 경찰청장이 져야죠. 예. 그 대목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또다시 그 질문을 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지난해 10월 달에 고용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호화 골프 회동을 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 이사장 등은 김영란법 위반을 했다라는 의혹도 제기되는데요. 어제 MBC 노조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김영란법보다 더 중요한 거는 최순실 게이트가 올라올 때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MBC 관계자들을 따로 만났다는 거죠. 핵심은. 예. MBC에서는 최순실 관련 보도가 거의 안 나왔죠. 예. 네,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정말. 그런 상관성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의혹을 가질 만한 내용이고요. 다음 뉴스는요. 네, 박근혜 정부 초기 국군 기무사령부가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인사 독점한다라는 보고서를 청와대에 올렸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장관 교체가 최선의 방안이다라는 내용도 있다고 하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의 이철희 의원이 열람한 문건 내용입니다. 특히 이명박 정부에서 정치권의 영향력자들이 군 인사에 개입해서 인사기강의 문란이 자초되고 있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김관진 전 실장은 형사 책임을 면키 어려운 영역이 아주 광범위하게 확대돼 가고 있네요. 예. 본인이 맘대로 인사를 주물러서 예. 기무사조차 장관을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 보고에 있었다는 얘기죠. 네, 기무사 보고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새 정부 들어서 예상과 달리 현 장관이 유임됐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상과 달리. 어쨌든 김관진 전 실장은 예, 두루두루 참 역량이 출중했어요. 네, 자 다음 하나 정도 더 하면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국민의당이 다른 정당과의 통합 문제와 관련해서 비밀리에 여론조사했다라는 오늘 아침 조선일보 보도가 있습니다. 그 결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합당할 경우 시너지가 가장 크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저도 좀 이 기사는 봤는데 좀 재밌는 기사예요. 예. 민주당과 국민당이 합칠 경우에는 산수랍보다 작다. 지금 현재 지지율. 당연한 거 아닙니까? 호남에서 지지율도 겹치고 보수층도 빠져나가고 민주당 단독으로 이미 50%대잖아요. 예. 더 올라갈 데가 별로 없어요. 사실은 한 정당이. 예. 그리고 자유하고 바른이 합쳐도 산수랍보다 적다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여기서는 또 중도 보수가 빠져나가겠죠. 예. 자유한국당의 극우적인 이미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남는 건 이제 국민의당과 바른당이 합치는 게 낫다. 이건데 이건 저는 이제 조선일보가 국민의당이 민주당과 합칠까봐 걱정이 돼가지고 바른정당과 합치라고 예. 지금 바람잡이 코치해 주는 거예요. 예. 네, 물론 여론조사 결과이긴 합니다. 아니 근데 거기에 대한 분석을 얼마든지 다르게 할 수도 있거든요. 예. 바로 조선일보가 걱정하는 거죠 지금 국민의당이 민주당과 합당될까봐. 조선일보 수긍하고 있고요. 여기까지 합시다. 예.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박용진 의원 다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너무 자주 나오죠.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저희가 연속으로 스튜디오 직접 출연하시는 분은 최초입니다. 영광입니다. 전화 연결은 한 적이 있는데 직접 연속으로 왜냐하면 이 사안을 이 포털이나 이런 데서 크게 보도를 안 하고 있어요. 안 해요. 예. 다른 언론들도요. 눈만 껌뻑껌뻑 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삼성의 힘인 건지 아니면 사안의 중요도가 떨어져서 그런지 근데 저희는 사안이 대단히 중요하고 크다. 왜냐하면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그게 제대로 밝혀지고 나면은 조 단위의 세금이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그만큼의 처벌이 삼성한테 갈 것이고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 그리고 처음으로 밝혀낸 건데 이게 보도를 안 해줘가지고요. 근데 저희라도 떠들라고요. 이제 더 중요한 건 우리는 93년도 이후부터 금융실명제가 되고 있다. 완벽하게 시행되고 있다고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고 있지 않잖아요. 삼성 그리고 정치인 권력 가진 사람 힘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은 다 차명 계좌로 뭔가를 하고 있고 우리 서민들만 가면 뭐 내라 해가지고 서류만 한 10대 장에 사인을 해야 계좌 하나 열리죠. 그리고 그렇다고 해도 삼성처럼 누군가가 예를 들어 차명이 있다 하더라도 4조씩이나 있겠습니까? 그렇죠. 4조씩이나. 큰일이죠. 자, 4조짜리 차명이 있다는 건 이미 밝혀졌어, 2008년에. 그렇죠. 근데 이제 그때 어제 내용을 잠깐 요약하면 그때 당연히 세금 내고 벌금 내고 기타 등등 내야 될 거 다 낸 줄 알았어요. 안 냈더라. 그걸 정상적으로 냈으면 거의 4조가 다 털릴 수도 있는 이 털린다는 표현은 어제 의원님 직접 하신 겁니다. 털릴 수도 아니 어제는 까일 수도 있다고 그랬죠. 지나치게 저렴하게 하셔가지고 다 없어질 수도 있는 돈이었는데 세금으로 털어서 그런데 고스란히 다 이건희 회장의 개인 주머니로 들어갔더라. 더구나 개인 주머니에 들어간 것이 삼성의 지배력을 강화하는데 고스란히 쓰였더라.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또 감독기관에서는 구입 당시의 가격으로 구입 당시의 가격으로 지분을 인정해줘서 삼성만 금산분리에서 벗어나도록 해줬더라. 이런 특혜의 종합판을 어제 봤는데 그래서 끝난 줄 알았더니 또 있다고 그래가지고 오늘은 더 재밌는 게 있다고 그래서 나오셨습니다. 그 후속으로 뭐가 있습니까 또? 일단 확인할 거는요. 삼성이 지금 기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린 세금 낼 거 다 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어요. 우리 전면에 나서서 정직하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이제 기자들 대상으로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삼성이 냈다고 하는 건 그 4조 5천억 원을 이건희 개인 호주머니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꼭 내야 하는 증여세,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이런 거를 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융실명제법상으로 내야 하는 과징금과 이자 및 배당소득 차등과세 거의 이건 99% 내야 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어제 금액의 절반은 또 과징금으로 내야 그러니까 탈탈 털릴 거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던 이유도 그런 건데 그걸 다 피해가고 증여세만 냈다. 그렇죠. 일부 세금만 낸 거를 다 낸 것처럼 지금 얘기하는 건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사실관계 하나. 어제는 금융감독원입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 은행들을 이렇게 관리 감독하는 집행기관인데요. 거기다가 물어봤죠. 2008년도에 나가서 확인했을 때 왜 징계했냐. 그러니까 왜 징계했느냐면 주민등록증 가져온 사람하고 이 돈 주인하고 다르다고 하는 걸 자기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알면서도 계좌를 열어줬대요. 은행이 알면서 했대. 그래서 징계를 265명을 했다. 그러니까 차명인주 뻔히 아는데도 계좌를 개설해 준 것은 금융실명제법 위반이기 때문에 징계를 그때 했다. 그리고 잘하셨다. 그런데 그 돈 찾아갈 때는 누가 찾아갔냐 했더니 갸우뚱하더니 저희가 알기로는 삼성 구조본에서 다 찾아갔다. 근데 금융실명제법에는 차명계좌에 이름을 빌려준 명의인이 자기 주민증하고 도장하고 들고 와서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혹은 전환을 해주거나. 근데 그렇게 안 했다고 하는 거를 어저께 금융감독당국한테 확인을 했고요. 알고 있었다는 얘기네요. 그것도 알고 있었고요. 이제 두 번째. 첫 번째는 그 위법 사실을 알고 있었다. 위법 사실이 이미 이제 금융실명제법상 있었다. 삼성이 돈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두 번째로는 이 계좌들 중에 그 486명의 그 이름 중에 1199개 계좌 중에 혹시 본인은 모르고
이름을 도둑질 당한. 김용철 변호사처럼. 네, 김용철 변호사 어제 제가 얘기했죠. 김용철 변호사는 자기한테 50억이 있어가지고 이거 내 돈 아니라고. 아, 이거 거의 뭐 가서 내 돈 아니니까 빨리 딴 데로 가져가라고 막 예. 그랬을 정도로 했었는데 김용철 변호사처럼 이름을 도용당한 도명 계좌가 예. 있느냐 예. 했더니 이분 이 감독 금융감독원의 그 당시 감사반장으로 나갔던 예. 당사자가 당사자 얘기는 그런 걸로 알고 있다. 아, 그 외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예. 예. 김용철 건 분명하고 예. 더 웃긴 건 제가 어제 기사를 찾아보니 2007년 12월 12일 날 예. 금융위원회가 김용철 계좌는 이름을 도용당한 예. 도명 계좌임을 확인해요.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를 알았으면 예. 지금 저희가 그거 실명 전환하고 세금 내고 과징금 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더니 실명 전환할 의무가 없는 계좌다라고 주장을 했잖아요. 예. 어제. 적어도 김용철 변호사의 그 계좌는 실명 전환을 하고 과징금 내고 세금을 내야 하는 분명한 대상인 거. 분명한 대상인데도 금융위원회가 눈만 깜빡깜빡하고 계속 박용진 의원이 뭔가 착각하고 있다라고 주장한다는 거죠. 다른 도명도 있다고 이미 말했고. 다른 도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어제 금융감독원의 부원장 보가 얘기를 한 거고요. 네, 금융위원회는 2007년 그 당시에도 이미 자기들이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알고 있었고. 실명 전환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는 게 그리고 문제죠. 2008년에도 256명입니까? 네, 예. 예. 아니 486명. 486명의 이름으로 계좌가 1199개가 있었죠. 아니 제 말은 뭐냐면 예. 처음 개설할 때도 실명 확인하지 않아 가지고 네. 이미 그때부터 금융실명제 위반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그 계좌 주인이 몇 명이었다고요? 그게 아니고 그거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좌를 열어준 금융기관의 예. 직원들을 징계했다는 거예요. 직원들을. 예. 말하자면 은행 직원들을 징계했다. 네. 이상하게도 금융실명제법에는요. 그 차명 계좌를 하도록 이렇게 차명 계좌를 하면 그 사람들을 형사처벌을 안 해요. 그냥 과징금만 매기거나. 괜찮아요. 과징금 크기 때문에 이번에는. 과징금이 조단이기 때문에 예. 괜찮은데 여하간 그때 이미 쉽게 말해서 은행원들은 이거 왜 그렇게 해서 하면서 256명을 이미 징계했다. 예. 그런데 정작 그렇게 차명 개설한 삼성은 징계를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한마디로 말해서. 예. 예. 그런 얘기고요. 삼성이 해야 될 법적인 의무를 다하지 않도록 길을 열어준 거죠. 그러니까요. 예. 예. 과징하지 않았다. 예. 예. 은행 직원들만 뭐라고 하고. 네. 2004년부터 그런 거래를 하는 은행 직원들에 대해서는 기관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물어왔던 금융위가 2008년에 와서는 엉뚱하게 다른 해석을 하면서 삼성 이건희의 4조 5천억 원 차명 계좌에 대해서는 과징금도 그리고 이자소득세와 배당소득세에 대한 과세에 대한 근거도 전혀 이야기하지 않는 좀 엉뚱한 금융위가 되더라 이런 거죠. 혹시 이 금융위가 고스란히 지금까지 있어서 지금 국감을 받고 있는 그 금융위입니까? 그 구성원이 거의? 제가 그때 당시에 말단 직원부터 다 있었냐 했더니 말단 직원들도 그대로 다 있고요. 그 일에 다 관련이 되어 있는 직원들인 거죠. 그렇군요. 본인들이 했던 일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제 그 정당성을 주장할 수밖에 없겠네요. 자기들이 한 일이면.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거에 대해서 자기의 방어 논리를 구축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거 집권하고 좀 5, 6개월 지나고 났는데 이제 보니 대통령만 문재인이고 금융위는 MB 금융위 아니냐. 이명박 때 금융위가 그대로 그냥 우리한테 그 시절 2008년이니까 맞구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 시절 금융위가 여전히 금융위에 있군요. 그 시절. 자. 이게 다가 아니라면서요. 이게 다가 아니죠. 예. 저희가 금융위원회를 시중 언어로 조지다 보니 금융위원회가 자기들이 아무 죄가 없다고 그러면서 몰랐던 팩트를 막 들고 와서 해명을 하는데. 재선되기 싫으세요? 예? 무슨 말씀이신가? 악담을 아침부터. 어쨌든. 이게 하는데. 예. 그 중에 느닷없이 그 의원님 잘 모르시겠지만 과징금 대상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만일에 실명전환 대상이더라도 과징금 대상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93년도 이전에 개설한 금융실명제 긴급명령이 선포되기 이전에 개설한 계좌들은 과징금 50%를 때리는데 선포하고 이후에는 과징금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이자 소득세와 배당 주식에 대한 배당 소득세에 대한 중과세와 2차 등과세 법이 93년에 생겼기 때문에 긴급 명령이 생겼기 때문에 93년 이전 거를 전환하지 않으면 과징금을 때리는데 그렇죠. 그 이후에는 그렇게 하진 않고 그 거기 이제 거기서 불로소득만 때린다. 그런데 1199개 중에 1021개는 20개를 뺀 1021개는 네, 전부 다 거의 93년 이후에 개설했다는 거예요. 93년 이후에 개설했다. 그러니까 과징금 대상이 아니라는 걸 주장하려다 보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93년 이후에 개설됐다. 순간 멘붕이 오죠. 왜냐? 이건희 회장이 이건희 회장이 아니라 이병철 회장이 80년대에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87년이요. 그러니까 근데 이 돈의 근거가 특검과 삼성의 주장이 뭐냐면 이병철 회장이 이건희 회장에게 물려준 상속재산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 돈이다. 이러고 가져간 거 아니에요. 사망은 이후에 개설됐어. 근데 87년에 사망하신 분이 6년 뒤에 그 돈을 냈다라고 하는 게 과연 타당한 얘기인가라고 하는 의문이 들죠. 그래서 이게 과연 이병철의 상속재산인지를 입증하는 것도 굉장히 큰일이네요. 그렇죠. 삼성 입장에서 어떻게 입증했죠 이걸? 전 모르죠. 특검이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상속재산인지에 대한 새로운 의문이 생기고 특검 수사 결과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상속재산이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닐 것만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그걸 들었던 그 시점에는 멘붕이 와가지고요. 저도 보좌관들도 다 멘붕이 와서 멍하니 있다가 완전 다른 얘기다 지금.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93년 이후에 개설을 했더라도 이자 소득세, 배당 소득세는 살아있다. 그럼 6년이나 있다가 상속을 했다는 건가요? 사망한 이후에? 고민이 많으셨나 봐요. 이거 참. 그러니까 자 정리를 하면 잠깐만요. 예. 그때 당시에 삼성의 영업이익이 얼마였습니까?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요. 삼성전자도 조 단위 이상으로 뭐 영업이익이나 이런 게 올라오는 건 아주 최근의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87년이면 30년 전이라서 아마 삼성그룹 전체를 다 합쳐도 영업이익이 1조가 안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에요. 근데 그때 4조짜리 통장 이름 정체를 알 수 없는 금액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비자금으로 분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요. 김용철 변호사도 이건 삼성의 비자금이다. 따라서 횡령과 배임이다. 회사 재산을 그렇죠. 빼돌린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서 고발을 했는데 결과는 비자금 그러니까 구속을 면할 수 없는 비자금 횡령 배임도 벗어나고 또 돈을 다 털릴 수밖에 없는 금융실명제도 벗어나는 거고 그냥 비자금을 합법적으로 상속재산으로 만들어 거죠. 만들어 그게 특검의 결과라고 해서 비난이 많았어요. 굉장히 친절한 특검이었어요. 그렇게 돼버렸죠. 그래서 삼성에 대한 특검이 아니라 삼성을 위한 특검인 거 아니냐라는 비난도 그때 있었던 걸 기억하실 거예요. 비자금일 것 같은데요. 아니 어떻게 사망하고 나서 6년 있다가 그 돈을 은행에 집어넣으면서 근데 이게 회사 돈에 대한 비자금 횡령 배임 이런 거는요. 정말 세요, 형이.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했을 텐데 제가 이거를 뭐 그냥 방송에서 이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요. 어쨌든 이러한 새로운 상황에 맞춰서 새로운 진실의 퍼즐을 하나하나 맞춰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또 나오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뭐 고정으로 가지 않을까. 참고로 조지다가 네. 표준어긴 합니다. 아, 그런가요? 네. 국회에서는 이게 영업에 쓰는, 영업이란다. 우리 업무에 쓰는 언어이긴 해, 우리끼리. 저렴하긴 하지만 앞으로 자주 써주세요. 표준어니까.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을 지금 겨우 끄트머리를 잡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저는 이제 그 말은 꼭 하고 싶어요. 이제 금융위원회가 금융실명제라고 하는 참 좋은 법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정착시키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뜻밖으로 차명거래 촉진법으로 지금 해석하고 널리 장려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씁쓸하기 그지없고 일반인한테는 안 되고 삼성 돼야지 되는 대통령만 문재인이고 여전히 우리 관료들은 이명박 박근혜 시절에 살고 있는 건 아니냐라고 하는 분노도 치밀어 오르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진실 접근들을 하나하나 해나가는데 더불어민주당하고 박용진하고 열심히 노력을 하겠다고 하는 약속은 드릴게요. 다스가 검색어가 되는데 2달 걸렸거든요. 네. 2달 정도 계속 새로운 걸 갖고 오시면 이게 올라올 것 다스에서도 이 차명 계좌가 느닷없이 전환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서요.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저는 금융위원회가 금융실명제를 제대로 정착시키는 데 역할을 안 한 게 못하고 있는 게 혹시나 정치 권력과의 관계, 돈 많은 사람들과의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된 공무원의 역할을 못하기 때문은 아니냐라고 하는. 굉장히 부드럽게 말씀하시네요. 어제 좀 너무 세게 얘기했다는 얘기도 있어서요. 약간. 자, 네. 더 가져와 주세요. 더. 예. 네. 배가 고픕니다. 쭉쭉 파겠습니다. 네. 큰 고구마가 하나 걸린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박용진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뉴스공장의 출장기사. 고정 시간은 없고 부르면 언제든지 오는 출장기사 양재입니다. 양절 변호사는 저희가 참 고마운 게요. 무슨 말을 뭔가 하려고. 구멍이 났다. 게스트가 구멍이 났다든가 연락이 갑자기 안 된다든가 늦었다든가 그러면은 전화하면은 즉시 달려옵니다. 중요한 즉시. 얘기 해야 되는데 할 얘기 많은데 이런 바로 달려와가지고 예. 도대체 이분 TBS 옆집에 사나 싶을 정도로 TBS에 관해서 중요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오늘 쓸데없는 얘기로. 그것도 그 신속한 정도가 어마어마하게 신속해요. 전화하면 바로 뭐 5분 이내에 달려옵니다. 네. 마치 전화만 내가 기다리는 자백했잖아요. 것처럼. 출장기사라고 이미 뭐 더해. 제가 보기에는 쿠익이 배달해 주는 것 같아요. 어디 있든 간에. 엄청나게 빨리 달려옵니다. 자. 예. 그래서 저희 제작진이 항상 고마워하는 양지열 변호사님. 네. 공장장은 아끼지 않는. 네. 예. 저는 무시하고 있는 양 언니. 예. 양 언니 괜찮아요. 자. 오늘 중요한 얘기 해야 돼요. 오늘 예.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갑자기 국감장에서 TBS가 불법이라고 막 얘기를 하는 바람에. 그뿐만 아니라 요즘 인기예요 국감장에서. 너무 좋아요 사실. 너무 좋아하지 마요. 너무 좋아하니까 아니, 지금 자꾸 화제가 올라서 TBS 이렇게 찍힌 거 아니야. TBS 사장님은 정말 곤혹스러우시겠죠. 피감기관으로서. 근데 저는 떠나면 그만이죠. 그래. 문제만 이렇게 놓고. 불법이면 다 잘라라 나를. 떠나면 그만이다. 문제만 그래서 이렇게 놓고. 그런데 일단 TBS가 불법이라는 이렇게 얘기가 관심의 대상이 된다니. 왜 나온지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잠깐만요. KBS, MBC 사태가 지금 중요한데. 그러니까. 지금 TBS의 이 프로그램 하나 때문에 계속. 그러니까 KBS 사장님 저 관둘까요? 괴로우십니까 사장님? 사장님 괴로우시겠죠. 피감기관을 불러다니면서. 예. KBS, MBC 사태를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지난 정권의 방송 장악, 언론 장악 때문에 수사가 한창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거는 언론의 자유와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법조문 몇 개를 가지고 지금 마치 TBS가 방송을 얼굴 불법적으로 너무 하고 있는 진지한 거 아니에요? 진지해요, 저 지금. 나도 언론인 출신인데. 5분 대기죠. 네. 힘 빼지 말고요. 중요한 얘기 한다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방송법상의 전문 편성 방송이라는 게 있고 뭐 종편이라고 할 때 종합 편성 방송이라고 하듯이 지금 TBS는 전문 편성 방송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교통 정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근데 방송법에 따르면 전문 편성 방송은 이 원래 전문으로 하는 거 말고는 교양이나 오락 프로그램은 내보낼 수가 있어도 시사 보도 프로그램은 내보낼 수 없다라고 돼 있는데 지금 뭐 뉴스공장을 비롯해서 저녁에 하는 방송도 그렇고 보도 프로그램, 시사 프로그램 하고 있지 않느냐. 뭐 종교방송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불법이라는 얘기를 꺼낸 거예요. 네, 그렇게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거고. 문제 제기를 할 것인데, 근데 이게 방송법을 좀 봐야 되는 게 방송법이 63년도에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63차례나 딱 우연도 겹치네요. 고쳐졌어요. 왜 그러냐면 미디어 환경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으니까 자주 바꾼 건데 방송법 중에 중요한 어떤 변경 시점이 몇 군데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80년도예요. 아예 방송법을 없앱니다. 네. 그러니까 전두환 씨가 통합해버리죠. 언론 네. 통폐합을 하면서 방송들을 다 장악을 하면서 없앴다가 이게 87년도에 부활이 돼요. 민주화가 되면서 그때 무슨 방송이 들어오냐면 방송법에 없던 방송이 특수 방송이라는 게 생겨요. 그래서 종교, 교육, 교통이나 기상 같은 특수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허가받은 방송국이다라는 TBS가 그런 조항이 생겨요. 그렇죠. 특수방송이 되는 87년도에. 네. 그리고 나서 TBS가 88년도에 그때까지는 교통정보라는 게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서울 교통정보를 안내할 만큼 차가 많지가 그러니까 않았어요. 서울 올림픽 때문에 갑자기 차가 늘어나면서 시범 방송을 88년도에 시작을 해요. 네. 그랬다가 90년도에 변호사님, 예? 5분 내에 끝내야 돼요. 빨리 정리하세요. 90년도에 이제 정식 개국을 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그럼 이건 특수 방송이란 말이에요. 예. 교통을 전문으로 하기 위한. 그런데 그때는 방송 편성에 관해서
허가받은 주된 방송이 충분하게 반영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특별히 금지를 하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이미 그때 허가를 받고 설립을 한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지금 30년 가까이 운영을 하고 있고 예. 방송법이 주요 변경사항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언제 또 바뀌냐면 2000년도에 또 한 번 케이블 바뀌어요. 생길 때 바뀌죠. 위성방송. 예. 그 전에 90년대 초중반에 케이블이 생겼고 네. 난립을 하다가 몇십 기까지는 괜찮았는데 위성방송 들어온다니까 네, 수백 맞아요. 개가 될 수도 있다. 네, 수백 개가 이러니까 됐죠. 뭔가 방송에 정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나누는데 그중에 전문 편성이란 방송을 새롭게 만든 겁니다. 새로운 컨셉이 여기 개념이 등장한 개념이 등장한 거죠. 예. 근데 그전에 왜냐면 요리, 예. 낚시 이런 식으로 그렇죠. 요리, 낚시, 등산, 예. 바둑 이런 것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전에는 특수의 개념이 네. 있다가 이제는 전문의 개념이 나온 거예요. 특정 방송 분야를 전문적으로 편성하는 방송이라는 예. 거예요. 그래서 전문 편성 방송이 생겼는데 이 황당한 거는 그러면서 특수 방송을 빼버려요. 이거를 일부러 빼거나 없앤 게 아니라 여기에 포괄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냥 왜냐하면 전문- 그때 방송 환경으로는 포괄될 것만 같았거든요. 전문이라고 하면 그냥 다 들어가니까 교통방송도 이름이 교통방송이니까 그냥 전문 방송이겠거니 생각을 해버렸는데 여기에 난점이 있어요. 뭐냐면 이게 국회에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 편성을 하면 교양이나 오락만 하고 나머지는 원래 전문 영역을 해야 된다라고 법이 돼 있거든요. 네. 그 법대로 하면 100분의 60% 전체 시간의 60%를 교통정보를 방송을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 시간대에 1시간 중에 36분을 계속해서 교통정보를 틀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하루 종일을 따질 거야, 아마. 아, 그렇죠. 어쨌든 그럼 하루 종일 따지더라도 편성, 그러니까 편성이 60%가 되면 어떤 시간대에는 그럼 하루 종일 그 편성 시간 내내 교통정보만 내보내는 방송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네. 라디오에서 그게 가능한가요?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거든요. 네. 애초에 이 방송용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럼 애초에 처음에 법이 있었을 때 설립 근거를 가지고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허가를 받아서 운영을 해오던 방송국이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면서 흠결이 생긴 것 때문에 갑자기 불법 방송으로 바뀔까요? 그럴 수는 없다라는 거죠. 네. 조금 말씀하신 것처럼 종교 방송들도 있고 뭐 기상 같은 거는 딱 특히 하는 게 없지만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끌어다가 갑자기 불법 방송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이전에 교통방송이 이미 존재했는데 그렇죠. 나중에 케이블 위성이 생기면서 그 케이블 위성에 맞는 개념이 나중에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거기만 맞는 거지 그 이전에 있던 방송하고는 안 맞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예. 그때 한참 새로운 매체들이 생기고 이게 위성도 생기고 뭐 인터넷 업체도 생기고 하니까 IPTV 이런 걸 준비를 하고 하니까 라디오는 옛날 매체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전문 중에 하나겠지 해버린 거예요. 이 전문은 그러니까 기존의 라디오를 포괄하는 게 아니라 이 전문은 사실은 새로 만들어지는 새로 만들어진 방송들. 케이블이나 위성을 상대로 만들어진 개념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TBS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7년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네. 근데 2013년도에 재허가를 받을 때도 교통과 기상을 중심으로 한 방송상 전반에 관해서 할 수 있다고 허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법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행정부에서 재량으로 이거를 결정을 해야 되니까 행정부에서 허가를 해준 방송인 거예요. 왜냐하면 해석의 문제거든요. 이렇게 되면. 네. 그리고 나서 생각해보면 어려운 게 아니에요. 특수, 교통이나 종교는 특수로 생각했구나. 그리고 나서 요리 프로그램이니 뭐 이런 거 전문적으로 하는 방송이 생기니까 전문 평성이라는 개념이 생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방송들은 그 전문 방송들은 자체 제작에 한계가 있으니까 40%는 그냥 교양 오락 같은 걸 다른 데서 튼 걸 재방송을 틀어도 된다. 네. 왜냐하면 전부 다 만들어서 하면 방송국 운영이 너무 부담스럽으니까 이런 개념이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보수 매체들이 자기들한테 방송 달라고 하니까 종편이라는 개념이 생긴 겁니다. 종합편성 방송도 네. 그때쯤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종편, 전문, 특수 이런 개념들이 그때 생긴 거고 이게 이제 이게 시대 변화에 따라 생긴 건데 이게 정확하게는 맞아떨어지지 않으니 그때 모든 매체를 다 개념 짓지 못하니까 그래서 행정부에서 박근혜 정부 방송해라. 때도 예.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2015년 7월부터 TBS를 나오고 있었거든요. 이명박 정권 때였어요. 이명박 박근혜 때도 다 허가증 나왔어요. 대통령이 두 번이 바뀌는. 단 광고만 안 그렇죠. 합니다. 상업 광고.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근데 그때도 국감 때 다 시사 방송 한다고 했었어요. 한 가지 문제라면 지금 이제 독립법인이 아니라는 문제는 문제가 있긴 한데 그건 별개의 그렇다. 문제입니다. 별개의 문제고 네. 아니 뉴스 공장이 불편하면
김어준을 쫓아내면 되지. 맞습니다. 왜 TBS가 불법이라고 그러냐고. 이거는 TBS 불법을 주장할 게 아니고 예. 김어준을 잘라라고 주장해야 돼요. 김어준을 자르고 싶은 건 사실은 방송의 주인은 네. 청취자잖아요. 게다가 청취율이 안 나오고 실제 보도 금지를 못하게 시사를 못하게 하는 방송은 따로 있어요. 그렇죠. 그거는 따로 명기해 줍니다. 예. 김어준을 TBS 는 쫓아내는 그게 없어요. 방법은 간단해요. 김어준이라는 방송에서 청취율이 떨어져 청취자들이 공감을 못하겠어 재미가 없다. 그러면 알아서 담당 PD가 형님 저 좀 보십시오 하고 위에서 양절로 바꾸래요. 이렇게 됩니다. 네. 이 제목 참 잘 정했습니다. 저희가 정한 게 아니고, 예. 한 달여 가까이 여러 가지 이름으로 전전하다가 여기에 정착했습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이제 의원님 나오시기 전에 의원실에서 연락이 안 오거든요. 나오실 거기 때문에. 예, 근데 예. 오늘은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무슨 연락이 왔습니까? 후원금이 너무 없다고 지금. 의원님은 잘 모르시는데, 네. 의원실에서는 지금 큰일 났다고. 아니, 근데, 의원님 원래 후원금 잘 차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뭐, 해마다 채우죠. 예. 아니, 얼마 전에 내가 어느 강연회 갔는데, 예. 그 어떤 분이 이제 질문을 하는데, 그 후원금을 내고 싶은데, 예. 이제 저는 후원금이 다 찼을 거니까, 그럼 누구한테 내면 좋으냐고 이렇게 해서 제가. 그러니까 의원님은 다 찼을 거라고. 예년에 계속 차왔으니까. 예. 찼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의원실에 저희가 그렇게 똑같은 질문을 했죠. 아니, 의원님이 어떻게 안 찼냐고. 보통 웬만한 의원들도 다 차가는데, 의원님이 안 찼냐고. 5천만 원밖에 안 찼대요. 3억까지인가요? 올해는 3억까지죠. 그래서. 제가 작년에 누가 후원금 저한테 내겠다 그래서, SNS에 올렸기 때문에 제가 박주민 의원 드리라고 했는데 박주민 의원이 그것 때문에 며칠 안으로 며칠 만에 꽉 찼어요. 예. 나중에 보니까 제가 안 찬 거야. 안 찬 정도가 아니라 5천만 원밖에 안 됐는데, 또 올해 의원실 얘기로는 심상정 후보가 대선에 출마했기 때문에, 네. 글로 다 몰아줬는데 지금 크게 후회하고 있다고. 후회할 일이 아니죠. 뭐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을 했고. 예. 예, 벌써 10월인데. 예. 예, 맞아. 후원금이 부족하면은 차비가 없으면 휘발유 못 넣으면 이제 뉴스 공장 나오기가 좀 쉽진 않겠네. 자, 10만 원을 후원하면 연말에 10만 원을 세액 공제 받는 거 아시죠? 예, 10만 원을 되돌려 받는 겁니다. 예. 계좌는 저희가 말씀드릴 수 없고요. 의원실에 문의해 주시고. 하여튼 갑자기 뜬금없이 의원실에서 큰일 났습니다. 연락이 와서. 잠깐 광고를 했습니다. 네. 의원님? 예. 다스는 누구 겁니까? 왜 알면서 묻습니까? 다스는 누구 겁니까? 근데 이게 굉장히 영향이 큰 것 같아요. 네. 모든 사람이 지금 근데 다스는 누구 겁니까? 이게 뉴스 공장이 생각보다 영향이 큽니다. 예. 네. 모든 댓글이 이걸로 달리고 있어요, 요즘. 예. 제가 국정감사에서 물어보려고 그래요. 검찰총장한테. 다른 질의 다 하고 난 뒤에, 근데 다스는 누구 겁니까? 제가 질문을 예고했으니까, 검찰총장님 답변 준비해 주십시오. 아니, 그리고, 윤석열 지검장도 징계로 채택되지 않았습니까? 네? 윤석열 지검장도? 법사위는 아니지만? 예, 예. 증인으로 채택된 걸로 아는데. 그죠? 아, 그렇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예. 거기, 다른 위에 가서. 다른 상임위원회니까. 네, 가서 구경 가서 하시면 안 돼요? 다스는 누구 거냐? 이 질문이 중요한 질문이에요, 사실은. 굉장히. 예, 결국은 그 이전의 땅 문제, 그 이후에 BBK 주가 조작 문제 다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140을 돌려받기 위한 어떤 직권남용 문제, 굉장히 많은 사건이 연루돼 있는 겁니다, 사실. 이미 또 며칠 전에도 고발됐더라고요, 직권남용으로. 그리고 대통령 임기 때는 공수시효가 중지되기 때문에 네. 예, 다 살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행히. 예. 그래서 대통령 임기 중에 직권남용이 있었다면 그때는 형사소추가 되지 않는 대신에 공소시효가 정지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살아있다. 예, 공소시효 남은 것들이 많습니다, 사실. 네. 다스는 누구 겁니까? 중요한 질문입니다. 검찰총장도 뭐 증거가 나오면은 제한 없이 수사한다고 했으니까 수사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봐야겠죠. 예, 제가 며칠 전 법사위에서 법무부 장관에게도 똑같이 물었어요.
물었는데 뭐라고 일단 제가 조사를 한 바로는 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법이라거나 공직선거법 그다음에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의 예. 국고손실죄, 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뭐 군형법상 정치관여죄 제목이 6개가 넘어요. 진짜 이게 앞으로 나올 제목까지 합하면 한 다스 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다 조사를 해봤더니 최소 징역 5년, 최소 징역. 예, 그리고 최대 무기징역까지 최대 무기징역.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소가 5년이군요. 예, 그 범죄 지금 이제 혐의가 있는 그 제목 중에서 가장 그 처벌이 약한 게 5년이라는 뜻이고, 아하. 예, 그리고 이제 제일 센 거 이제 국고손실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세거든요. 예. 여기 이제 적용이 되면은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한 거죠. 국고손실, 자원외교에 국한해서 본다 하더라도 국고손실의 신화적인 사례를 남기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대한민국 최고죠. 예. 예. 제대로 수사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 되기만 한다면은 하여튼 이런 선거도 가능하다. 근데 우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그랬지만은 탄핵이 과연 가능할까? 는 많이 언급이 됐지만 구속되고 재판받는 것까지는 사실은 그까지 진척되리라고는 생각 못한 상상을 잘 분들도 못했죠. 많습니다. 지금도 전직 대통령이 감옥에 있는데 그 전직 대통령을 또 집어넣는다는 게 가능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지만은 이거는 인간의 의지가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저질러 놓은 어떤 그 명백한 지울 수 없는 없앨 수 없는 증거 그 증거들이 이 상황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증거는 누가 지금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다 만들어 놓은 거 밭에서 고구마 캐듯이 밭을 갈다 보면 자꾸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게 제 발로 들어가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누가 밀어넣는 게 아니고. 그래서 지금 뭐 남태령국에 거의 넘었어요, 이제. 좀 더 가면은 이제 안양 의왕시 포일동 서울구치소 그게 있죠. 남태령 고개를 넘었다고 합니다. 예. 남태령 고개를 넘었다고 하고. 실제, 지난번 이미 2008년에 특검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2007년이었나요? 특검이 있었는데, 당시 특검에 참여했던 이제 검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때도 지금 얘기하는 거하고 상관없이 다스 관련해서 대략 한 150억 원 가까운 비자금. 이거는 언론의 보도가 크게 안 됐죠. 그렇죠. 예. 특검이 그 비자금을 발견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매사 나오는 얘기지만. 비자금을 발견했고 당시에 그 퇴임 후에 사저 마련을 위해서 갖고 있던 그 돈이 그 비자금으로 나왔다는 거를 한 단계만 더 수사하면은 그렇죠. 이제 확인될 수 있는 그런 상태에서 덮어버린 거죠. 덮어버렸다고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검사가 얘기를 하고 또 그 팀에 있었던 검사가 이번에 이 배당이 됐어요. 다스 관련해 가지고 그러니까 파면 나오게 돼 있는 겁니다. 그때 이미 자빠졌네요. 네, 저 스튜디오 뒤쪽에 있는 음악 장비가 하나 있는데 언론 탄압이죠. 요즘에 유성장이 곳곳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더라고요. 예. 국회가 사랑하는 방송입니다. 야당이 사랑하는 방송. 야당이 끊임없이 저희 방송을, 원래 국민들이 많이 들으면은 국회에서 관심을 갖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과거에는 KBS나 MBC가 그랬는데 요즘에는 잘 안 들으니까 가장 많이 듣는 방송으로 이제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TBS가 시사 방송을 하는 것이 불법이다. 이게 가장 큰 프레임인 것 같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TBS 일하시는 분들은 억울한 점이 많아요. 예. 시사 방송을 하는 게 불법이 아니라 시사가 불법이죠. 그 시사의 내용에 불법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이게 못하라는 법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명문화된 거는 TBS 같은 경우는 상업 광고를 못하게 돼 있어요. 허가증에 그렇게 나와 있다고 해요. 허가증에 금지된, 왜냐면은 허가증에 그 시사 보도를 못하게 아예 명시한 것이 있습니다. 방송 허가를 낼 때. 저도 나가봤습니다만은 교통방송이 이 수도권 교통방송은 TBS잖아요.
지역에는 TVN이거든요. 네네. 저도 뭐 이 경남 TVN에 출연도 해봤는데 거기는 이제 명문화돼 있다 그러더라고요. TV에는 보도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예. 또는 뭐 극동방송 광주 FM이나 광주만, 예, 광주만 특정하게 여기는 보도가 금지된다고 허가증에 써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를 어기면은 불법이고요. 그럼 지금 여기 TBS는 없습니다. 그게. 상업 광고 안 하죠. 상업 방송 안 하죠. 예.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업 광고만 허가증에 금지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래서 불법이 아닌데 TBS 있는 분들은 이제 피감기관이다 보니 그걸 세게 주장을 못 하잖아요. 예. 저는 피감기관이 아니거든요. 네, 사실관계를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다. 예. 근데 이제 그걸 TBS를 문제 삼는 건 저 때문인데 그냥 저를 욕하세요. 그냥 저를 욕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여기 출연해서 얘기하면 되잖아요. 출연 다들 하신 분이에요. 아니요. 아니, 뭐 홍준표 대표도 여기 한번 출연하고. 아니, 지금 문제 삼는 분들이 예. 예, 출연 다들 많이 하신 분들입니다, 여기서. 예. 불법 방송에 출연하신 거죠. 주장에 의하면. 자, 하여튼 국회에서 뉴스 공장의 인기가 날로 높아가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끝날 줄 알았더니 계속하고 있고요. TBS 사장님은 곤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알바 아닙니다, 저는. 뉴스 공장만 잘 되면 됩니다, 저는.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정치보복이라고 자신은 이제 20년을 받든 30년을 받든 상관 않겠다고. 예. 상관 않으시는 분의 그동안의 행태는 아니었어요, 사실. 예. 이번에 발표한 걸 보면은 본인이 직접 썼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믿기진 않습니다만, 저는. 예. 예. 근데 너무 고급한 어휘들이 사용해가지고. 일단 한마디로 요약하면 나는 무죄다, 이거. 그렇죠. 나를 예, 정치적으로. 두 마디로 하면은 이제 최순실은 유죄다. 나는 무죄다. 이렇게 돼요. 속았다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그렇죠. 예, 주장을. 한 사람에 대한 믿음이 상상조차 하지 못한 배신으로 되돌아왔다. 그러니까 최순실이 유죄이면 확실하다. 그러나 나는 무죄다. 그 누구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들어준 사실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예. 나는 무죄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향후 재판부는 재판부의 뜻에 맡기겠다. 예. 재판은. 여기는 이제 나는 무죄니까 너가 뭐라고 너는 아마 나를 유죄로 할 것 같은데 예. 나는 뭐 마음으로는 승복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 밖에서 나를 지지하는 분들은 더욱 더 떠들어달라. 이런 얘기도 거기에 행간에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저를 믿고 지지해 주시는 분들이 있고 언젠가는 반드시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를 믿고 지지해 주는 분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계속 있어달라 이제 계속 얘기죠. 있어달라. 예. 지금 국회에서도 그래서 단식도 하고 그러잖아요. 예. 한 분도 안 생각하고 계시죠. 8일째인데 뉴스가 크게 보도가 안 돼서 좀 안타까워요. 예. 계속 중계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고 보니까 저희가 그분을 인터뷰하러 가야 되겠네요. 쓰러지시기 전에. 해주실려나 모르겠는데. 전화번호를 알아내서 무작정. 전파의 남용 아닙니까? 반성하겠습니다. 예. 네. 반성하도록 하겠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자유한국당에 지금 통합으로 막 달려가는 속도가 주춤해질까요? 가긴 가겠죠. 가긴 갈 것 같아요. 약간의 영향은 있는데 뭐 네. 날이 흐리고 비가 좀 오는 정도이지 가긴 가겠죠. 지금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최소한 10명 이상을 바랄 테고요. 12명이 돼야지 계속 얘기해왔지만 본인들의 뜻대로 정부가 하는 거를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모조리 막아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12명 이상을 바랄 것 같은데 바른정당에서 그렇게 두 자릿수가 갈 수 있을까요? 한 번에 가진 못할 겁니다. 한 번 하지 못할 것이다. 예. 그러니까 이제 아마 한 번에는 작으면 5명, 많으면 9명. 예. 그 사이로 갈 것 같고. 그러니까 뭐 기차가 시간대마다 기차가 다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상황을 지켜보면서 그 다음에 가거나 또는 명분이 더 좀 만들어지면 가거나 이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다 가지는 못할 것이다. 저는 자유한국당에서는 처음부터 두 자릿수 되지 않더라도 막 대여섯 명 넘어가면 그다음부터는 그 바른정당이 버티지 못할 거라 이런 전략을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그렇죠. 보여요. 많이 안 오면 안 받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조금만 와더라도 한두 명이 아니라 예. 한두 명은 모르겠지만 대여섯 명 이상 오면 흔들리게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초반에 빨리 그 대여섯 명 이상을 빼내기 위해서 노력하겠죠. 예. 그렇죠. 지금 그런 거 말고 자기들이 뭐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니까요. 김무성 전 대표는 가장 심하게 당시 새누리당을 공격하고 나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가장 앞장서 있는 것 같아요. 되돌아가는 길에 이제. 거의 제가 보기엔 백기투항하고 있는 수준인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보십니까? 네. 제가 가장 앞장서 있죠. 예. 분위기를 잡아서 끌고 나가려고. 네. 예. 그러는 것 같고. 왜 그럴까요? 왜? 제가 비행기에서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 뭐 몇 달 전입니다만은 그 지역에 있는 그 당원들 특히 이제 그 지방선거에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처럼 나누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전혀 가망이 없기 때문에 아우성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걸 뭐 나올 때부터 알았을 텐데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사실 그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바른정당도 그렇고 이제 박근혜 그 친박 세력을 갖다가 청산하자. 그래야만 산다 정도의 문제의식으로 이제 사실은 그것이 안 받아들여지니까 나오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 정도가 출당이 된다면은 그럼 다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자유한국당 자체가 영남 지역에서의 그 최대 여전한 기득권이거든요. 기득권이기 때문에 좀 새로운 보수 철학으로다가 좀 혁신된 그런 어떤 노선으로다가 정치를 새롭게 하겠다라는 의지보다는 기존의 그 기득권에 기대어서 뭐 정치 생명을 또 연장하겠다라는 생각이 더 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문제 하나 이외에는 다른 게 문제가 안 된다고 이제 여겨지는 것이고 그런 거죠.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김무성 전 대표가 나온 것은 유승민 대표로 대선을 치르겠다는 계획이 아니라 반기문 전 사무총장과 뒤에서 이제 밀어주는 걸로 추정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힘, 이 두 힘의 조합으로 본인이 이제 대권을 만들어낸 사람이 되고 나중에는 내각제에서 총리가 되겠다 이런 구상이었던 걸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도 지금 코가 석자고, 반기문 전 총장은 이제 정치적으로 아웃되다 보니까 본인 혼자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없는 것 같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예, 당시에 사실은 지난 1월 상황을 이제 다시 돌아가 보면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살아있었던 이 목표, 개념이 뭔가 하면 제3지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신기루, 존재하지 않는 걸로 이제 확인됐지만 그 제3지대에서 이러저러한 그냥 정상적인 대통령 선거에서 이길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그 제3지대로 모이자고. 반기문을 중심으로 모이자는 게 김무성 전 대표 생각이었던 거고. 그리고 안 되면은 뭐 그때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은 반기문 중심으로 했고 어떤 사람은 또 자기 중심으로. 자기가 그래도 그 출마하려고 선언까지 해놓고 출마 안 한 분들이 몇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분들은 이제 반기문 안 되면 그 다음 대안은 자기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서 그들의 어떤 공동의 이익을 보장하는 방식을 개헌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원 집정제 정도로 해가지고 권력을 갖다 공유하는 그런 걸로 하려고 했는데 그 제3지대가 결국에는 팔이 끈끈이가 된 거 아니에요. 그게 달라붙은 사람은 다 이제 현실에서 이제 무력화되는. 김종인 전 대표도 이제는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거론되다가. 그래서 이제 본인이 기댔던 구상들 혹은 기댔던 인물들 세력이 다 날아가다 보니까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정치적 역량의 한계도 이제 자각한 것 같고. 근데 사실 그렇게 해서 지금 자유한국당으로 간다고 다시 살아날까요? 본인의 힘이. 자유한국당이 과연 다시 살아날 것인가가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니, 그 구명정인 줄 알고 올라탔는데 그게 보니까 난파선이고 이제 배에 구멍이 나 있더라.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출당이 되긴 되겠죠? 예, 그거는 뭐 거의 지금은 그래서 이제 출당까지 뭐 험악하게 해야 되느냐. 본인이 혹시 나가실 수는 없을까요? 라고 이렇게 연락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번 주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봐야죠. 본인이 혹시 나갈 수는 없을까요? 다소 공손하게 그렇게 물어봤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는 그런 생각 없다. 나 지금 내 코가 석자다.
이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예. 좀 부드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출당을 해버릴 것 같다. 예. 그렇지 않고서는 바른정당에서는 단 한 사람도 오지 못할 명분 자체가 너무 없어서 아마도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하는 게 이렇게 힘들고 큰일이다 만든 다음에 출당시킨 다음에 이제 자 했으니 와라 이렇게 만들려고 하겠죠. 예, 출당을 스스로 나가는 것보다 출당하는 게 사실 자유한국당에서는 뭔가 이렇게 청산을 한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효과도 면이, 있을 것 예. 같아요. 예. 뭐 바람 불어가지고 휴지가 날아가는 것보다는 손으로 집어가지고 휴지통에 넣는 식으로 이제 그렇게 청소한 것 같잖아요. 그러면 뭔가. 청소한 것 같잖아요. 청소한 것 같잖아요. 이제 남은 거는 자 그렇게 바른정당 내부의 분들도 인정하고 있으니까요. 사실상 이렇게 분당 수준으로 탈당이 되고 나면 그러면 바른정당 남은 분들하고 소위 자강파하고 국민의당의 안철수계하고 어떻게든 연대나 결합을 모색할 것이다.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조선일보는 제발 그래달라고 하는 바람인 것 같던데 국민의당이 혹시라도 다수가 민정을 할까 가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이른바 그 자강파. 예, 바른정당. 바른정당 내 자강파들은 다시 또 분석해 보면은 친국민의당, 예. 그 국민의당과의 뭔가의 어떤 관계 모색으로 적극적으로는 통합, 그 소극적으로는 어떤 공동 교섭단체 구성 예. 이런 방식으로다가 그 활로를 개척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고 예. 또 다른 한편으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서 자유한국당의 변화를 지켜보자. 예. 들어가긴 들어갈 건데 지금은 아니다. 예, 아니다라는 거죠. 네. 이제 그런 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같지 않은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남는다고 일부가 간다고 해서 나머지가 다 빠른 시일 내에 국민의당과 어떤 관계를 모색한다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현실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제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거꾸로 이삭줍기를 하려고 예? 당연히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국민의당은 특히 국민의당의 이제 그 주주들 예. 그런 같은 경우에는 일단 대통령 선거를 다음 대통령 선거를 의식하고 모든 걸 지금 예. 이제 하려고 하고 있기 안철수 때문에 대표 중심으로. 예. 결국에는 다음 대통령 선거 때 자유한국당에서 후보를 제대로 된 후보가 나올 가능성이 적다라고 보고 자유한국당의 지지까지 받는 범보수연합의 예. 후보가 되고 싶어하는 경향이 날이 갈수록 진해지지 않을까. 안철수 예. 대표가 그런 점에서 이 바른정당을 본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은 바른정당하고 어떤 관계를 바른정당하고 국민의당 사이에 다리를 놓을까 말까 하고 있지만 다리를 놓았는데 가보니까 그 바른정당이 또 자유한국당하고 다리가 이미 있더라. 예. 이게 지금 하나의 섬과 섬을 잇는 거지만은 결국에는 이 두 개가 이어질 때 또 다른 섬하고도 이어질 수 있는. 예. 결국에 어찌 보면 바른정당이라는 게 자유한국당하고의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의 중간 어떤 교두보. 예. 로 이렇게 의미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아니냐. 예.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예. 그래서 국민의당에서 그 바른정당을 갖다가 이렇게 가볍게 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거는 그 20명 예. 혹은 이제 떠나고 남은 뭐 열 몇 명 이 예. 중에서라기보다는 이게 결국에는 그 자유한국당으로 원래는 이게 육지였는데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바다에 섬이 된 예. 그런 땅이라는 거죠. 바른정당이.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에 가 있는 보수 지지 세력도 끌어서 본인의 지지 기반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의 바른정당의 소용, 예. 그 쓰임새가 있다는 거죠. 중간지대로서. 네. 그 중간에 우리가 바른정당 끌어가는 거 보면 우리는 보수까지도 다 포함할 수 있는 그런 정치 세력이다라고 주장하고 싶은 안철수계가 있는 것이고 또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내가 보수로 전향했다가 아니고 예. 아니 뭐 보수도 나를 지지하네. 예.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정의당의 국감 전략은요? 저희들은 촛불 국감입니다. 촛불 국감. 예, 저희들은 우리 촛불을 들었던 우리 국민들이 이게 나라냐라고 외쳤을 때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어떤 적폐라거나 또는 잘못된 정책 노선 등을 이제 시정하고 싶어 하는 그런 요구들이 이제 팽배했던 것이고 예. 그걸 관철하는 그런 국감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 정의당에서 혹시 이것은 히트 상품이 될 것이야 하고 숨기고 있는 비장의 무기 있습니까? 예, 원래 그런 건 미리 얘기 안 합니다. 그런데 이제 분야라도 어떻게 어느 상임위에서 나올지.
예, 지금 뭐 국방이라거나 또는 우리 심상정 의원이 활약하고 있는 정무위원회라거나 또는 이정미 의원이 활약하고 있는 환경노동위원회. 다 있어요. 예, 다 있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이제 그 법사위. 예. 대표님이 활약하고 계신. 예, 그래서 굉장히 저희들 나름대로 선전하고 있다 봅니다. 이제 국감이 아주 초반기 3분의 1 네. 정도 지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직 근데 국민들의 관심을 확 끌어당길 만한 사안이 터진 게 없어요. 보통 국감에서 이 정도 되면 한두 건은 터지는데 아직은 안 터지네요. 예, 이번 지금 국감이 묘한 것이 대개 보면은 이제 여당이 수비하고 야당이 공격하는데 네. 지금 보면은 그 과거 정권의 어떤 문제가 더 많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네. 여당이 공격하고 야당이 수비하는 맞습니다. 저희들은 야당이지만 또 이 공격 대열에 서 있는 거죠, 같이. 맞습니다. 여당이 공격하고 야당이 수비한다. 여기서 야당은 이제 자유한국당이죠, 주로. 예. 네, 수비한다. 맞는 이야기네요. 특이한 국감입니다. 자, 국감 전략을 약 30초가량 들어봤고요. 시간이 벌써 다 가버렸네요. 예, 항상 시간은 짧습니다. 노회찬 대표님이 지금 준비하시고 있는 한방, 이거 언제 나옵니까? 아, 예, 기다려 보십시오. 예, 조만간 곧 나옵니까? 예, 대검찰청에서 예. 터뜨리겠습니다. 다선은 누구 겁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의당의 노회찬 원내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친절한 AS. 오늘은 양지열 변호사에 관한 문자들이 좀 왔네요. 5분 대기자라고 했더니 워낙 섭외하면 즉시 달려오시는 분이라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TBS 사옥 우측에 핑크색 작은 텐트가 하나 있는데 거기 사시는 거 아니냐고. TBS 당직실에 사시는 거 아니냐고. 예. 당직실에서도 이렇게 빨리 오진 못해요. 일어나고 세수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미 세수하고 대기한다는 거죠. 예. 항상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섭외가 잘 안 되거나 또는 게스트가 늦게 올 때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자동으로 1번으로 다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TBS 불법, 예, 그냥 김어준이 미운 거죠. 이런 문제가 많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미운 겁니다. 그리고 박용진 의원에 대해서는 박용진 의원의 호를 정해주셨네요. 많은 청취자분들이. 조지다 박용진. 어감은 좋지 않습니다만 기억에는 확 남습니다. 조지다 박용진. 표준어입니다. 국어사전에 따르면 호되게 때리다. 예, 이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역시 노회찬 의원의 코너에도 문제가 많이 왔습니다. 남태령 고개 얘기했는데, 예, 의왕구치소 가기 전에 남태령 고개가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거기 사시는 분인가 봐요. 거기는 내리막이 심해서 금방 의왕에 도착합니다. 노회찬 의원님이 후원금이 없다니요. 어떻게 후원하나요? 그거는 노회찬 의원실에 문의해 주세요. 저도 몰라요. 예. 의원실에 문의해 주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분들이 굉장히 좋아한다고, 알려진 걸로 해달라고 원정우 씨가 맨날 부탁해가지고 맨날 문자가 아침부터 오는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가 뭡니까? 저 이그노벨상이라고 있어요. 압니다. 저도. 네. 재밌는 상이죠. 이그노벨상은 이그노벨이라는 이름 자체가 영어로는 불명예스러운. 그렇죠. 예. 이그노블. 예, 이그노벨인데 이제 노블 L-E를 뒤집어가지고. 말장난을 한 거죠. 그렇죠. 노벨에서 L-E를 뒤집으면 노블이 되니까. 그렇죠. 거기서 이제 이그노블, 예. 네. 불명예스러운, 그러니까 노벨상을 패러디한 상이죠. 패러디죠. 예. 네. 근데 재밌는 상이고, 이게 이제, 나름 권위가 있어요. 이쪽에서. 이미 27년의 권위를 자랑하고 예. 이 바닥에서는 이제 과학자들도 실제로 많이 참여해서 시상 및 수상을 하는 그런 행사가 돼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뭘 별걸 다 연구했어 이런 거죠. 그런 거죠. 보통 이제 노벨상 발표 한 1, 2주 전에 미리 김 빼는 거죠. 선제적으로 김 빼는 거죠. 김 빼고 선제적으로 발표를 하게 되는데 네. 조건, 그러니까 수상 어떤 사람한테 상을 주느냐. 예.
할 수도 없거나 해서도 안 되는 업적을 이룬 사람에게 이게 공식적인 이제 자기네들의 모토입니다. 게다가 상도 여러 개 분야에서 줘요. 10개 분야에서 수상을 지금 하고 이게 있죠. 한 사람한테 주고 마는 게 아니라 네. 나름 체계가 잡혀 있습니다. 여기가. 그렇습니다. 예.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내부에서는 웃겨야 되고 네. 그러면서도 뭔가 생각할 거리가 있으면 좋다. 네, 그렇죠. 네. 뭔가 한 번 웃고 의미까지 있으면 좋다 이런 거죠. 네, 그런 관점에서 이제 27년째 주고 있는데 이그노벨상 위원회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절대로 모여서 회의 같은 건 하지 않고요. 그냥 이제 서로 자기를 추천하기도 하고 뭐 그런 식인데 일설에 따르면은 여기에 이제 뭐 노벨상 수상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진짜 노벨상. 네. 그리고 과학자들, 기자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추천을 하고 추천을 받고 이런 다음에 일설에 따르면은 최종 선정은 길에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물어본대요. 네, 정확한 얘기는 아닌데. 뭐 제일 웃기냐.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최종 선정을 한다는 이 얘기가 상을 있고. 만든 사람도 가공인물이에요. 네. 뭐 무슨 시우스 이그나시우스 노벨 이런 네.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알프레드 노벨 진짜 노벨상을 제정한 사람의 친척이긴 합니다만은 네. 이분의 유산으로 이 상을 창립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네. 하지만 이제 전혀 근거가 없는 가공인물이에요. 네, 유산도 아마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제 매년 수상자를 선정을 하죠. 이렇게. 근데 올해 이제 수상이 이루어진 거죠, 또. 올해 누가 받았습니까? 올해 이제 10개 받았지만 재미있는 것만 소개를 해드리면 예전에 기억나는 게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이 상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네. 이제 얘기를 드릴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 물리학상이 무척 흥미로운데 네. 고양이가 고체임과 동시에 액체라는 주장을 펼친 프랑스 연구가가 받았습니다. 근데 이 상의 재미있는 점은 항상 논문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이게 몇 마디 하고 마는 게 아니고 정말 네. 과학적인 고증을 한 것처럼 다 나와요. 그렇습니다. 그게 네. 중요한 거죠. 근데 그런 데만 상을 주는 건데, 고양이 키워본 분들은 고양이가 고체와 동시에 액체라는 부분에 좀 수긍이 가잖아요. 그 몸의 부드러움이라던가 컵에 쏙 그렇게 들어간다거나. 따지면 사람도 고체일 수도 있고 액체일 수도 있죠. 컵만 키우면. 예. 그러니까 이분의 훌륭한 점은 이런 부분들 특히 이제 어린 고양이가 나이 든 고양이보다 더 이제 더 액체스럽다는 부분을 나름 수학적으로 증명을 했다는 점이고. 얼마의 컵까지 들어갈 수 있냐. 네, 그런 그런 공식 거. 같은 걸 만들어냈다는 점이 아주 훌륭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양이 관절이 얼마까지 꺾인다. 이 정도 해야 상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약학상 경우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치즈 냄새를 역겨워하는지를 fMRI를 이용해서 연구를 뇌사진을 찍으면서 이거 실제로 한 겁니다. 이게 농담이 아니에요. 돈도 들었겠네요. 네, 돈도 들었을 것이고 이제 이런 걸 연구를 했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영광스럽게도 한국인 수상자가 또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분은 유체 역학상을 받으셨는데 네. 커피잔을 이제 들고 가잖아요, 머그잔을. 네. 그 컵 안에 커피 흔들림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 이분은 심지어는 고등학교 때 쓴 논문이 지금 이제 밝혀져서 수상이 된 지금 이제 대학원생인데 네. 그런 영광스러운 영어로 번역을 나중에 했나 보죠. 네, 뭐 그런가 보죠. 네. 이제 커피잔의 윗부분을 잡고 걸으면 진동수가 낮아져 커피가 넘치지 않는다든가 네. 원통형 보통 잔보다 와인잔에 커피를 넣고 다니면 잘 안 넘친다는 등의 연구를 했던 사람입니다. 누가 그러겠습니까, 근데? 와인잔 형태가 원통형보다 네네. 낫다. 그렇죠. 이걸로 이제 올해 이제 영광의 수상을 하셨고 또 가서 이제 시상식에도 참여를 했죠, 이분은. 대한민국 한지원 씨고요. 그러니까 교포가 아니라 순수하게 한국에서 쓸데없이 이런 걸 연구해가지고. 그 고등학교 다닐 때 이런 걸 하고 지금 이제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계신데 고등학교 때 연구로 수상을. 연구를 한 거를 미국에 가서 유학하다가 그걸 번역해서 낸다 보군요. 본인이 추천하거나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그럴 가능성이 드는데. 가장 높네요. 네. 그리고 이제 이그노벨상이 27년이나 되다 보니까 그 정말 역대급 수상작들이 있습니다. 네. 굉장히 재밌는 건데 작년에 수상한 것 중에 팔다리에 가짜 염소다리를 장착하고 네 다리로 걸어서 알프스 초원에 가서 염소들 사이에서 3일을 산 사람이 있어요. 연구를 한다고 한 거죠. 이분이 작년에 이제 수상을 하셨는데 시상식에 이러고 나오셨습니다. 근데 목적이 뭐래요, 목적이? 염소의 생태 이런 것들 연구하겠다는 건데 이래가지고 또 논문을 내셨고 네. 3일이라는 기간이 좀 짧아서 그러니까요. 예, 한 3개월 정도는 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굉장히 괴짜적인 염소들이 그래서 자기를 염소로 봐줬답니까? 그랬다고 합니다. 팔다리 얼굴하고 몸에서 팔다리도 붙이고 여러 가지로 분장을 하고 뭐 냄새도 나게 하고 좀 나름 신경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상을 받으셨고. 큰 염소로 생각했나 보죠. 네. 그 다음에. 근데 그거는 상을 줄만해요. 왜냐면은 그 관련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실제 그 예를 들어서 동물 연구하면 행태를 네. 예? 동물 행동을 연구하면 거기 들어가서 같이 있어 보는 게 그 이상이 어디 있겠어요. 예, 그러기도 하죠. 근데 이제 이렇게까지 하는 사람들이 또 흔하지 않다 보니까. 염소가 이제 그 벼랑에 사는 염소라든가 그런 염소들이 있는데 생명을 걸었을 수도 있겠네요. 예,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건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그 왼쪽으로 몸을 기울여 보면 에펠탑이 작아 보인다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네덜란드 에라스무스대 심리학과 교수가 낸 논문이었고요. 이런 게 상을 받은 적이 있고. 가서 한번 해보십시오. 혹시 파리 네. 쪽 가실 분들은. 그런데 이분 이런 주장하는 분들은 자기 나름의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증거를 갖다 대요. 예. 그럼요. 예. 논문이 나온 거니까요. 네. 그리고 논문을 냈다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주장만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냥 뭐 한 줄로 말한 게 아니고. 이 과학자들이 보고 그럴듯하다고 상을 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대부분 내는 사람들이 이제 박사학위자들이죠.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심심한 거죠. 심심한 거. 이건 저도 굉장히 궁금했던 건데 60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왼손 손가락만 관절을 꺾음으로써 손가락 꺾기가 관절염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것을 밝혀낸 미국의 의사가 있습니다. 이분의 위대한 점은 60년 동안 오른손 손가락 관절은 절대로 꺾지 않아서 대조군을 형성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관절이 큰 차이가 전혀 안 난다라는 거를 아무리 꺾어도. 양쪽 관절 사이에 크기가 차이가 난다든가 그런 건 없고요. 예, 그런 얘기는 아마 관절염만 연구하였다. 예, 관절염만 60년 동안 이제 사신 성인의 어떤 그런 임상 실험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는 1만 5천 년 전에 고대인이 그린 그 메리어리스 동굴 벽화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낙설하면서 지우고 거기다 그래비티를 그린 프랑스의 보이스카우트 단체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문제였고요. 이분들 고고학상을 수상하셨습니다. 고고학상. 15,000년 전에 네, 그거 그림을 지우고 그래비티를 이렇게 그렸어요. 15,000년 후에 평가받을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아니, 그거는 잡혀갔을 것 같은데. 아마 사법 처리가 되지 않았을까. 이건 형사 범죄가 아닌가 싶은데. 문화재를 파손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이그 노벨상을 받고 또 노벨상을 받은 분. 네. 정말로 존재한다는 건데. 물리학자 안드레 가임이거든요. 네. 이분이 2000년에 이그 노벨상 받은 거는 자석을 이용한 개구리 공중 부양 실험이었어요. 뭐 때문에 했는지 모르지만 말만 들어도 예, 이 상을 받을 만하죠. 자석을 이용한 개구리 공중부양. 예. 근데 10년 후에 스카치 테이프로, 그러니까 흑연에서 우리가 그래핀이라고 하는 그 탄소 섬유 있습니다. 네. 탄소 나노튜브 같은 거 만드는 그런 건데 이게 이제 탄소 분자 한 60개 정도 결합되는 거거든요. 원자가. 요거를 하나씩 벗겨내는 게 흑연 같은 데서 너무 어려워요. 네. 그래서 최첨단 기술이 다 실패했는데 이분이 하신 건 뭐냐면 스카치 테이프를 이렇게 개털 뜯어내듯이 스카치 테이프로 붙여가지고 뗐더니 이게 하나씩 떨어지는 거예요. 이 분자가. 그래서 너무나 쉽고 엉뚱한 방법으로 이걸 실제로 하는 방법을 만들어내서 이걸로 노벨상을 받으셨습니다. 진짜 노벨상을. 그러니까 발상이 다른 사람이 그렇습니다. 기존에 그 소위 하던 대로 해서 안 된 거를 이뤄낸 거죠. 원래 과학이 그래야 하는 거거든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과학은 대부분 이게 우리나라 과학도들이 최근에 그 과학 그 수학 방식이 잘못된 것이 따지고 보면 과학은 상상의 영역이에요. 네. 입증되기 전까지는 상상력의 영역이고 추론의 영역이고 괴짜 같은 방식으로 접근해야 되는 영역인데 이건 수학자라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오래 있다 보면 그게 이제 경직되기 쉬운데 사실 이그 노벨상이 그런 걸 좀 자극하자는 그런 의미도 원래 있고요. 네. 그래서 역대 사실 한국 수상자를 조금 말씀드리면 지금 이번 한지원 씨까지 4명이 있어요, 사실은. 4명이요? 그 중에 이제 1999년에는 향기 나는 양복을 개발한 코롱의 모 선생님이 받으셨는데 향기 나는 양복. 네. 이분은 이제 길게 수상 소감을 직접 가셔서 수상 소감 말씀하시다가 지루하다고 이제 중간에 꺼지라고. 네, 그런 일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2000년도에 경제학상을 통일교회 고 문선명 교주께서 받으셨는데 왜요? 대규모 결혼식을 성사시켜서 경제적인 어떤 그 절약을 했다라는 의미였습니다. 결혼 비용을 네. 세계적 규모로 그렇습니다. 절약한. 2011년에 수학상은 우리의 1992년에 휴거 소동이 있었습니다. 그랬죠. 그때 이제 다미선교회라는 곳에 이장님 목사님이 휴거가 된다고 해서 뭐 사진 TV가 생중계를 하고 난리 났었는데 그랬었죠. 네. 이분이 2011년에 뒤늦게 수학상을 받으십니다. 왜요?
수학적 추정을 할 때는 조심해야 된다라는 걸 세상에 일깨워준 공로입니다. 이 수상을 하는 사람들이 훌륭한 겁니다. 그렇죠. 예. 네. 이런 이상한 짓들은 곳곳에서 하거든요. 인간이라는 게 원래 네. 이렇게 뇌를 이렇게 가끔씩 쉬게 해줘야지 되기 때문에. 근데 네. 그걸 다 차단해가지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도 수상 영역을 정해서 수상하는 이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보기엔. 네. 그리고 이 상은 지금 굉장히 커져가지고 1,200명이 관중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요. 네. 93년부터 미국 공영 라디오에서 북미 전역에 중계를 하고 95년부터는 인터넷 생중계까지 하고 있어요. 상은 뭡니까? 상은 보통 안 주는데 모든 게 자비 부담이지만 한 번씩 2013년에 10조 달러를 준 적이 있습니다. 뭘로요? 짐바브웨 달러인데요. 짐바브웨 달러. 당시 미국 달러로 환산하면 약 4달러였다고 합니다. 2013년에는 1나노미터로 자는 황금 벽돌을 준 적도 있는데 1나노미터 황금 벽돌. 예, 물론 검증되지 않습니다. 존재하는지. 원정호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 교수입니다. 국정원 개혁위가 어제 밝힌 바에 따르면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은 최순실의 비리 사실을 알고도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하죠. 추 전 국장과 최순실의 커넥션을 짐작케 하는 대목입니다. 또한 추 전 국장은 이석수 전 청와대 감찰관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감찰하자 오히려 이 전 감찰관의 동향을 우 전 수석에게 직보했다고 합니다. 추 전 국장과 우병우 전 수석의 커넥션을 여기서는 알 수 있습니다. 남은 건 최순실과 우병우의 커넥션. 최순실이 작성한 우병우 전 민정수석 청탁용 인사 파일이라는 제목의 문건이 올해 2월 특검에 의해 발견된 적이 있습니다. 이 문건에서 우리은행장이 거론이 되죠. 그리고 추 전 국장은 이 문건이 작성되기 한 달 전 우리은행장 비리 첩보를 수집해서 이를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직보합니다. 최순실의 관심사가 추 전 국장에 의해 수집되고 이게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직보되고 최순실은 그와 관련한 인사 파일을 우 전 수석에게 보내고 이 정도까지 왔는데 우병우 전 수석과 최순실의 관계를 못 밝혀내면 그건 검찰이 바보거나 아니면 봐주거나 둘 중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다스는 누굽니까? 김원준 생각이었습니다. 다스를 미뤄온 지 2개월 정도 됐는데 드디어 이제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해요. 예. 수사가 이제 막 착수된다고 하니까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 가겠습니다. 오프닝에 대해서 좀 할 말이 좀 더 있는 게 어제 저희가 이거 하다가 뭐랄까요 다 못했다 싶어가지고 제가 오프닝으로 했는데 올해 2월에 그런 파일이 나왔어요. 우병우 전 민정수석 청탁용 인사 파일. 네, 관련해서 장시호 씨가 찍어놓은 사진 파일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장시호 씨가 이제 이모 심부름으로 파일을 배달하다가 그걸 찍어뒀다. 네, 휴대전화로요. 네, 휴대전화로 찍어뒀고 그 파일이 이제 장시호 씨가 운영하던 한국 동계 영재센터인가요? 네, 영재 스포츠센터라고 합니다. 그 직원의 하드에 있었다. 그게 이제 2월에 진작에 밝혀졌어요. 진작 2월에. 예. 거기에 이제 이철성 경찰청장, 우리은행장 그리고 KTNG 사장 3인의 인사청탁 내용이 들어있었다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거기에 이제 포스트잇이 우리은행장 후보 추천 중 뭐 이런 게 붙어 있었다고 거고. 이게 벌써 2월에 나온 이야기인데 근데 이제 어제 나온 내용은 뭐냐면 새로 나온 내용이 추 전 국정원 국장이 우리은행장에 대해서 비리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게 언제냐면은 최순실이 지금 방금 언급한 그 문건이 우병우 전 수석에 가기 한 달 전이에요. 이걸 시간 순서대로 정리를 해보면 추 전 국장이 우리은행장 비리를 뜬금없이 캐기 시작한 게 6월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최순실이 이 인사청탁 파일을 민정수석에게 보낸 게 7월이고 그리고 추 전 국장이 그 비리 정보를
우병우에게 직보한 게 8월이에요. 순서대로.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이제 조합해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최순실은 국정원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바꾸고 싶은 사람의 뒤를 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열심히 뒤를 캐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추천 중. 원하는 사람은 민정에 보내진 수사들이 이제 다시 하나둘 다시 한번 들춰지고 재수사되고 있다. 그러니까 검사가 사건 처리한 이후에도 혹은 퇴직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자기가 한 수사에 대해서 명예가 손상될 수도 있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제는 이게 잠시 정권에 충성하면 출세하고 다시 되묻지 않고 그게 반복되어 오다 보니까 정권 시킨 대로만 했잖아요. 근데 이 말이 맞는 말이거든요. 지금 7년, 8년 전에 했던 수사들이 다시 들춰져가지고 그때 누구 봐준 거 아니냐고. 네, 털어줬다라는 비판을 아주 많이 샀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적폐청산 단어가 점점 좀 지겨워지는 단어이긴 합니다. 단어 자체는 좀 바꿔야 되겠어요. 적폐 말살이라든지 뭘로.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번 정부에서 이걸 제대로 해야지 앞으로 어떤 정부도 불법적으로 뭔가 검찰을 통해 가지고 자기 뜻대로 시키고 이렇게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검찰이 안 하게 되는 거죠. 이거 내가 지금 했다가 5년 있다가 10년 있다가 15년 있다가 혹은 퇴직하고 나서라도 계속 쫓아와서 자기 명예를 손상을 입히고 다시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될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철저해야 된다고 봅니다. 철저히. 네, 그러기 위해서는 검찰 조직 스스로 반성과 개혁도 해야 됩니다. 과거에 그런 식으로 제대로 사건 수사 못했으니까 다시 하는 거잖아요. 반성을 해야 되는데, 네. 예, 당연히 스스로 반성하기는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이 과거에 잘못된 수사들 혹은 뭐 정권이 만들었던 수사들 결과 반드시 다시 되짚어서 뭘 또 하냐고 하는 얘기 하지 말고 다시는 못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잠깐 정권에 충성했다가 두고두고 평생을 고생하는구나. 이런 걸 실감해야 그렇게 안 하죠, 이제. 예. 오늘 이렇게 아이템이 진행이 안 되나? 다음 뉴스는 뭡니까? 짧게 할게요. 네, 검찰은 백남기 씨 사건 관련해서요. 700일이 넘은 어제서야 경찰의 물대포가 사망 원인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관련해서 경찰 4명을 불구속 기소했는데요. 하지만 함께 고발됐던 강신명 전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 내렸습니다. 저는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현장에서 지휘감독을 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법리적으로 이제 적용하기 어렵다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지금 700일이 걸렸잖아요. 실제 물대포가 원인이라고 결론 내리는데 그게 700일 걸리는데 전 경찰청장이 역할을 했어요. 당연히 어떻게든 막았겠죠. 이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이 당시 현장 지휘감독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거는 따지고 보면 그럴 수도 있어요. 없었고, 도의적인 책임이나 뭐, 지휘감독의 책임 묻기 직접적으로 어려울 수는 있는데, 그걸 막은 건 이 양반한테 책임을 물어야죠. 예. 그 대목에 대해서 다시 수사가 이루어지거나 혹은 뭐 고발이 다시 이루어지거나 할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지금은 이제 지휘감독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고 보면. 네, 예. 하지만 당시 최고 지휘부이긴 했습니다. 강신명 전 청장 같은 경우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최고 지휘부로서 책임을 지고 사퇴한다 뭐 이런 책임을 보통 묻긴 하는데 그게 아니라 법적인 책임을 물을 때 어떻게 700일이나 걸렸느냐. 예. 이 책임은 저는 전 경찰청장이 져야죠. 예. 그 대목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또다시 그 질문을 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지난해 10월 달에 고용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호화 골프 회동을 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 이사장 등은 김영란법 위반을 했다라는 의혹도 제기되는데요. 어제 MBC 노조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김영란법보다 더 중요한 거는 최순실 게이트가 올라올 때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MBC 관계자들을 따로 만났다는 거죠. 핵심은. 예. MBC에서는 최순실 관련 보도가 거의 안 나왔죠. 예. 네,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정말. 그런 상관성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의혹을 가질 만한 내용이고요. 다음 뉴스는요?
네, 박근혜 정부 초기 국군 기무사령부가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인사 독점한다라는 보고서를 청와대에 올렸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장관 교체가 최선의 방안이다라는 내용도 있다고 하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의 이철희 의원이 열람한 문건 내용입니다. 특히 이명박 정부에서 정치권의 영향력자들이 군 인사에 개입해서 인사기강의 문란이 자초되고 있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김관진 전 실장은 형사 책임을 면키 어려운 영역이 아주 광범위하게 확대돼 가고 있네요. 예. 본인이 맘대로 인사를 주물러서 예. 기무사조차 장관을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 보고에 있었다는 얘기죠. 네, 기무사 보고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새 정부 들어서 예상과 달리 현 장관이 유임됐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상과 달리. 어쨌든 김관진 전 실장은 예, 두루두루 참 역량이 출중했어요. 네, 자 다음 하나 정도 더 하면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국민의당이 다른 정당과의 통합 문제와 관련해서 비밀리에 여론조사했다라는 오늘 아침 조선일보 보도가 있습니다. 그 결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합당할 경우 시너지가 가장 크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저도 좀 이 기사는 봤는데 좀 재밌는 기사예요. 예. 민주당과 국민당이 합칠 경우에는 산수랍보다 작다. 지금 현재 지지율. 당연한 거 아닙니까? 호남에서 지지율도 겹치고 보수층도 빠져나가고 민주당 단독으로 이미 50%대잖아요. 예. 더 올라갈 데가 별로 없어요. 사실은 한 정당이. 예. 그리고 자유하고 바른이 합쳐도 산수랍보다 적다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여기서는 또 중도 보수가 빠져나가겠죠. 예. 자유한국당의 극우적인 이미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남는 건 이제 국민의당과 바른당이 합치는 게 낫다 이건데 이건 저는 이제 조선일보가 국민의당이 민주당과 합칠까 봐 걱정이 돼가지고 바른정당과 합치라고 예. 지금 바람잡이 코치해 주는 거예요. 예. 네, 물론 여론조사 결과이긴 합니다. 아니 근데 거기에 대한 분석을 얼마든지 다르게 할 수도 있거든요. 예. 바로 조선일보가 걱정하는 거죠 지금 국민의당이 민주당과 합당될까 봐. 조선일보 수고하고 있고요. 여기까지 합시다. 예.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박용진 의원 다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너무 자주 나오죠. 네.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저희가 연속으로 스튜디오 직접 출연하시는 분은 최초입니다. 영광입니다. 예, 전화 연결은 한 적이 있는데 직접 연속으로 왜냐하면 이 사안을 이 포털이나 이런 데서 크게 보도를 안 하고 있어요. 안 해요. 예. 다른 뭐 언론들도요. 눈만 깜빡깜빡 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삼성의 힘인 건지 아니면 사안의 중요도가 떨어져서 그런지 근데 저희는 사안이 대단히 중요하고 크다. 왜냐하면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고 그게 제대로 밝혀지고 나면은 조 단위의 세금이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리고 그만큼의 처벌이 삼성한테 갈 것이고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 그리고 처음으로 밝혀낸 건데 이게 보도를 안 해줘가지고요. 예. 근데 저희라도 떠들라고요. 이제 더 중요한 건 우리는 93년도 이후부터 금융실명제가 되고 있다. 예. 완벽하게 시행되고 있다고 알고 있었어요. 예. 그런데 그렇게 되고 빼고. 있지 않잖아요. 삼성 그리고 정치인, 권력 가진 사람, 힘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은 다 차명 계좌로 뭔가를 하고 있고 우리 서민들만 가면 뭐 해라 해가지고 서류만 한 10대장에 사인을 해야 계좌 하나 열리죠. 그리고 그렇다고 해도 삼성처럼 누군가가 예를 들어 차명이 있다 하더라도 사조식이나 있겠습니까? 그렇죠. 사조식이나. 큰일이죠. 자, 그래서 검증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 해도 되겠냐고. 그리고 뒤를 캔 정보는 우병우 전 수석이 직보를 받아가지고 그걸 합쳐서 자기가 받고 싶은 사람을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통해서 임명을 하게 한다든가 영향력을 행사하게 한다든가 이런 패턴으로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꽂았던 것 같다 하는 정황이 그림이 이제 처음으로 완성되게 나온 거죠. 순서대로 보니 일자도 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이 해설을 해주는 것이 없어서 제가 이렇게 된 것 같다. 국정원은 비리를 기계하고 민정에는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검증하게 한 다음에 그리고 국정원이 직보 우병우 민정수석한테 직보할 일이 아니잖아요. 특별히 이게 직보하게 한 다음에 결국은 하자가 없으면 그러니까 직보에서 문제가 비리가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민정수석을 민정수석 쪽에서는 그 사람을 떨궈내게 만들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박근혜 대통령을 통해서나 그 압력을 통해서 임명하고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본인이 대통령이었던 거죠. 국정원과 청와대를 모두 이용해서 네. 정보를 갖고 사람을 심고. 그 추 전 국장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직보를 한 이유는 최순실 씨한테는 아무런 그 공권력이 없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는 자기가 그걸 보고를 받아봐야 그걸 가지고 누굴 때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리를 캐게 하는 것은 하게 하되 그 비리의 결과는 민정수석한테 보고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는 원하는 사람을 민정수석한테 보내가지고 검증하게 하고 아주 패턴이 딱 나온 것 같은데 이건 아직 해설한 사람이 주시한 내용인데 해설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된 것 같다. 예, 일자가 나오거든요 지금 6, 7, 8. 자, 첫 번째 뉴스 이게 오래 걸렸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요. 네, 전직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의 내부 고백이 있었습니다. 일종의 폭로인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을 조사하지 말라는 지시를 박근혜 청와대에서 받았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인 이현 씨의 발언인데 어제 국정감사장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그때 이제 당시 새누리당 쪽에서 특조위에 있는 사람들은 특별조사위원회가 아니라 특별방해위원회였어요, 완전히. 조사를 철저하게 방해하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부위원장이 7시간 행적 조사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건데 이게 이제 미국이나 일본은 국가 정상 일정을 모두 공개하거든요. 분 단위로도 공개합니다. 네. 그리고 당일 무슨 특별한 게 없잖아요. 무슨 그 비밀 유지해야 되는 일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숨길 게 없으면은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냥 뭐 몇 시에 보고받아서 몇 시에 조치하였다. 이러면 될 일인데 특조위 부위원장한테 수석이 둘이 나와가지고 절대로 안 된다고 펄펄 뛰었다는 거는 막아야 했다는 거죠. 막아야. 네, 그래서 실제로 그때 막는 기자회견들을 했었습니다. 막는 역할들을 철저하게 했었었고요. 예. 실행됐습니다. 이게 뭐라고, 예. 이게 뭐라고 막았겠어요? 숨길 게 있었다는 거죠. 예. 실제, 며칠 전에도 얘기했지만 9시 30분으로 이제 보고받은 걸 10시로 고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때는 사실 10시 15분 이 정도 되면 아점 먹을 시간이에요. 이미 다 일어났어야 되는 시간인데 그때 보고를 받고 45분간이나 무슨 조치를 그럼 이렇게 하세요라는 조치를 하는데 45분이 걸렸다는 거잖아요. 사실 10시 15분에 통화했는지도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네, 그냥 서면 보고입니다. 10시에 네. 국가안보실에서 보고를 받았다라는 내용이고요. 네, 이게 진짜로 무슨 조치가 내려왔는지도 확인이 안 되고 있고요. 저는 9시 반에 보고를 받은 것도 이게 최초인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청와대에서 세월호 관련해서 세월호뿐만이 아니지만 특히나 세월호 관련해서는 뭐 하나 사실인 게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 예. 이 시간 동안 뭘 했는 건지 도대체. 딱 하나 물증 나온 건 12시 즈음에 최원영 복지수석과 통화한 내용 하나 있습니다. 그건 통화 이제 기록이 예, 있거든요. 통화 기록에 대한 네. 거고 나머지는 통화 기록을 제출하니까 없다는 네, 거 아닙니까? 그렇죠. 통화를 안 한 거로 보여요, 저는. 그렇지 않다면 진작에라도 억울해서라도 냈겠죠. 나온 게 없습니다, 이때까지. 예. 탄핵 국면에서도 계속해서 아무것도 내놓지 않아서 있으면 나왔어요, 벌써. 헌재에서조차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아무것도 제출하지 않았거든요. 달라고요. 예. 그날 연락이 안 된 겁니다, 이거.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까지 많은 사람이 혹은 자신의 탄핵이 걸렸는데도 있으면 다 진작에 내놨죠. 아무것도 못 내놓잖아요. 그래 놓고 이제 저녁에 처음 나타난 거죠. 네, 5시 넘어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구명조끼 입고 있는데 그렇게 찾기가 어렵나요? 이게 첫마디 아닙니까? 굉장히 황당한 발언을 한 그때까지 거죠. 상황 파악도 안 되고 연락도 안 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 이럴 수가 있느냐. 그리고 그러지 않고서 7시간을 이렇게까지 막았겠느냐. 그날 하루 종일 뭐 딴 거 한 겁니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진작에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라도 통화 기록이 뭐고 다 내놨겠죠. 예. 나오는 게 없잖아요, 지금. 예, 그래서 그때 7시간 조사하겠다고 했을 때도 세월호 특조위를 향해서 청와대에서는 근처에도 얼씬도 못하게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다라고 합니다.
국가 권력을 총동원해서 대통령의 당일 행적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밝혀지는 게. 그래서 심지어 새누리당에서 임명한 특조위 부위원장조차도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건데요. 드러나서는 안 되는 이유, 대통령에게 흠이 될 만한 사유가 있구나라고 느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그건 뭐 무슨 어려운 추론인가요, 이게? 이렇게까지 막을 일이라고 생각 들지 않는다. 이렇게까지 막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 9시 반이라는 문건도 한번 작성된 다음에 또 한 번 고쳐진 것만 두 번째 문건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는 것이 숫자가 안 맞아요. 숫자가 안 맞다는 얘기는 이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구조 몇 명이라는 숫자가 아직 나오지가 않은 상태였거든요. 근데 거의 최종 숫자하고 비슷한 숫자를 처음 보고받아요. 처음부터. 저는 의구심을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이런 게 드러날까봐 지금 서버를 다 없애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예. 네, 어제 JTBC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에 청와대 서버가 무더기로 폐기됐다라고 합니다. 지난해 12월 달에는 서버 22대가 폐기됐고요. 또 탄핵이 결정된 다음인 지난달 4월 달에도 서버 60대가 폐기가 됐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탄핵 전에 많이 하는 과정에서 이 관련 정보를 내놓으라고 하는데 내놓지를 못하는 걸 보면 없는 거예요. 통화 기록도 없는 거고 다들 거짓말하는 겁니다. 김관진 당시 안보실장도 뭐 자신과 뭐 통화를 했다느니 어쩌고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안 했다고 봅니다. 저는. 네. 그러니까 못 내놓죠. 네, 우선 기록이 없습니다. 정말. 통화를 했는데 기록이 있으면 동어 반복인데 하여튼 예. 갑자기 승질이 나가지고요. 당시에 세월호 특조위 가지고 얼마나 말들이 많았어요. 예. 이거 그리고 세월호 유가족들이 지금 무리한 거 요구한다고 조중동을 비롯해서 얼마나 난리쳤습니까 유가족한테. 그때 소위 세금 도둑이라는 프레임으로서 엄청나게 공격을 해댔었습니다. 조중동은 가만히 있나요? 자기들 잘못한 건 고백 안 하나요?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문무일 검찰총장이 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이 전 대통령도 수사 대상이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수집된 증거를 갖고 검찰이 외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수사 대상에 한정이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검찰총장도 법무부 장관도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하겠다는 거죠. 예, 될 것 같아요. 예, 될 것 같고 어제 문무일 총장이 한 말 중에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멘트는 이겁니다. 과거 이뤄진